5만 년 전 이라크 자그로스 산맥의 어느 동굴에서 한 남자가 죽어갔는데 그의 왼쪽 9번째 갈비뼈에는 날카로운 상처가 남아 있었고 뼈가 아물기 시작한 흔적으로 보아 부상 후 몇 주를 버티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2000년대 후반 듀크 대학교의 인류학자 스티븐 처칠이 이 상처를 정밀 분석했는데 진입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급격히 꽂힌 궤적, 가벼운 투사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을 때만 생기는 형태였고 무겁고 짧은 찌르기용 창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네안데르탈인이었다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도 던지는 창을 썼을 가능성은 있지만 투창기나 활 같은 기계식 장치를 이용한 정교한 원거리 무기 체계는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던졌을까요? 당시 그 지역에서 이런 정교한 투사 무기 체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쪽은 현생 인류였습니다. 오늘은 5만 년 전 미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빙하기 유럽을 지배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려면 먼저 그들의 신체적 특징을 살펴봐야 하는데 1868년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의 한 바위 은신처에서 발견된 유골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철도역 건설을 위해 도로를 뚫다가 우연히 발견된 이 유해는 처음에 완전히 다른 종의 인류라고 착각할 만큼 독특했는데 둥근 두개골과 평평한 얼굴, 뚜렷한 턱선은 분명 현대인과 닮았지만 뼈의 굵기와 밀도가 압도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죠. 이들이 바로 크로마뇽인입니다. 약 4만 5천 년 전 유럽에 나타나기 시작한 우리 조상들, 그 중에서도 2만 8천 년 전 프랑스에서 발견되어 크로마뇽이라 불리게 된 초기 현생 인류죠. 만약 여러분이 시간여행을 해서 빙하기 유럽의 크로마뇽인과 마주친다면 분명 같은 종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의 튀어나온 눈두덩과 후퇴한 이마와 달리 크로마뇽인은 현대인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얼굴을 가졌으니까요. 다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을 텐데 일단 이들은 여러분이 절대로 시비를 걸고 싶지 않은 체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기 크로마뇽인 여성의 평균 키가 163cm, 남성은 175cm 이상이었는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현대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키가 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크로마뇽인이 오늘날 세계 평균보다 컸다는 거거든요. 동유럽에 살았던 특정 집단의 경우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는데 평균 신장이 178cm에서 188cm에 달했고 일부 개체는 191cm까지 자랐습니다. 이걸 현대의 운동선수와 비교해보면 NFL 미식축구 선수들의 평균 키가 약 188cm인데 크로마뇽인 중 상인 집단은 이들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컸던 셈이죠. 다만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크로마뇽인의 신체는 전반적으로 묵직하고 단단했으며 강력한 근육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데 같은 키의 현대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더 무거웠고 순수 근육량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화석 기록을 보면 크로마뇽인들이 얼마나 혹독한 삶을 견뎠는지 알 수 있는데 크로마뇽 바위 은신처에서 발견된 여러 개체들은 심각한 외상 흔적을 보였고 대다수가 목뼈가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치명적일 수 있는 부상에서 회복된 흔적이에요. 한 성인 여성의 두개골에서는 심각한 골절 흔적이 발견됐는데 놀랍게도 뼈가 다시 자라난 흔적이 있었고 이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상당 기간 생존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처음 발견된 크로마뇽인 표본인 크로마뇽 1호는 더 극적인데 두개골과 얼굴 전체에 유전 질환으로 인한 낭종과 종양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성인이 됐고 당시 기준으로는 꽤 고령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내구성은 빙하기 유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거죠.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크로마뇽인은 어깨와 상지 골격이 발달해 있어 투척에 유리한 구조를 가졌다는 게 분명합니다. 쇄골은 어깨 움직임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이 구조가 발달할수록 회전력이 증가하고 이는 곧 투척 능력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MLB 최고의 강속구 투수가 시속 60km짜리 공을 던질 때 발생하는 회전력을 생각해보면 크로마뇽인은 발달한 상체 구조 덕분에 훨씬 더 파괴적인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2023년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켄트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실험 조건에서 투창기를 사용했을 때 현대인의 손으로도 시속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속도가 확인됐고
이는 현대 사냥용 활에 버금가는 위력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네안데르탈인의 두꺼운 피부와 근육을 관통하기에 충분했죠. 이제 다시 5만 년 전의 미제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피해자는 샤니다르 3호라고 불리는 40대에서 50대 사이의 네안데르탈인 남성이었는데 그의 갈비뼈에 남은 상처는 가벼운 투사체가 원거리에서 날아왔을 때만 생길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연구팀은 특수 제작된 석기시대 무기와 돼지 사체를 이용해 재현 실험을 진행했는데 돼지의 갈비뼈가 네안데르탈인의 흉곽과 굵기나 전체 크기가 비슷하고 근육과 피부 두께도 거의 같기 때문에 꽤 적절한 모델이 됐습니다. 실험 결과 무거운 찌르기 창은 훨씬 큰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을 전달해서 여러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심각한 손상을 입혔지만 샤니다르 3호의 상처는 그런 패턴이 아니었어요. 가벼운 투사 무기, 빠르게 날아가지만 질량이 작은 무기가 뼈에 뚜렷한 절단 흔적을 남기면서 주변 조직에는 큰 손상을 주지 않는 형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상처의 각도였습니다. 무엇이든 그의 갈비뼈에 들어간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급격히 꽂힌 궤적을 보였는데 이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진 원거리 무기의 전형적인 흔적이고 167cm 정도였던 샤니다르 3호가 서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완벽하게 들어맞는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가능성을 하나씩 배제해 봅시다. 첫 번째, 사냥 중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상처가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냥감을 쫓다가 동료의 창에 맞았다면 보통 뒤에서 맞거든요. 두 번째, 같은 네안데르탈인의 공격일 가능성이 있는데 네안데르탈인이 투창기나 활 같은 기계식 원거리 무기를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무겁고 짧은 찌르기 창을 썼고 이건 완전히 다른 상처 패턴을 남기거든요. 그렇다면 세 번째 가능성, 당시 그 지역에서 정교한 투사 무기 체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쪽은 현생 인류였습니다. 물론 사고일 가능성이나 칼에 의한 공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샤니다르 3호의 상처는 가벼운 원거리 투사 무기에 의한 부상과 가장 일치한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사냥 중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공격이었을까요? 두 종이 수천 년 동안 같은 땅에서 공존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약 4만 5천 년 전 크로마뇽인의 석기 제작 기술이 유럽에 등장하면서 네안데르탈인은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고 3만 5천 년에서 4만 년 전 사이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선사시대 전쟁이 네안데르탈인 멸종의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했는데 현재는 주된 요인으로 보지는 않지만 폭력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턱뼈에서 크로마뇽인이 사슴을 해체할 때 남긴 것과 거의 동일한 절단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식인의 증거인지 아니면 일종의 전리품 수집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인뿐 아니라 동족에게도 이런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3만 년 이상 된 남성 표본인 크로마뇽 2호의 경우 얼굴 앞부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의 형태를 보면 느리지만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둔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사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치명타였는데 상처가 완전히 낫기 전에 사망했고 그 사이에 두 번의 출혈과 뇌혈종을 겪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공격자들의 선호 표적이었던 것 같은데 때로는 머리 아래를 노리기도 했어요. 생기어 1호라는 표본은 흉추에 깊은 절단 상처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척수로 가는 혈액순환이 즉시 차단됐을 겁니다. 빙하기의 가혹한 환경이 이런 폭력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땅과 짝짓기 권리, 식량 같은 핵심 자원을 놓고 충돌이 발생했을 거예요. 영국 서머셋에 위치한 고프 동굴에서 발견된 유해는 이 점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2015년 자연사 박물관과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약 14,700년 전에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소 6명에서 7명의 인간 유해가 발견됐는데 3살짜리 어린아이와 2명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모든 뼈에서 살점을 발라내고 뼈를 분해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연구팀은 살점 제거, 관절 분리, 인간의 이빨로 씹은 흔적, 해면골 분쇄, 골수를 추출하기 위해
뼈를 깨뜨린 흔적 등 훨씬 더 광범위한 인간에 의한 변형의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섬뜩한 발견은 3개의 두개골이 정교하게 다듬어져 컵 형태로 가공됐다는 점인데, 눈과 볼, 입술, 혀를 제거한 뒤 얼굴뼈와 두개골 바닥을 조심스럽게 잘라냈고 남은 뇌 용기 부분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영양 섭취를 위해서였다면 두개골을 그냥 부숴서 안에 있는 뇌를 꺼내 먹는 게 훨씬 빠르고 쉬웠을 텐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공했다는 건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죠. 더 흥미로운 건 한 팔뼈에서 발견된 지그재그 무늬 조각이었습니다. 이 팔은 식인의 대상이 됐는데 골수를 빼내기 위해 뼈가 부러졌고 인간의 이빨 자국도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의도적으로 새겨진 무늬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3차원 현미경 분석을 통해 이 무늬가 동물 뼈에 새긴 장식과 같은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인간 뼈 조각 사례입니다. 단순히 굶주림 때문에 동족을 먹은 게 아니라 복잡한 신념 체계를 외부로 표현한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연구팀은 막달레니아 시대의 식인 풍습이 문화적으로 동기부여된 것이었으며 장례 전통에 깊이 뿌리박힌 중요한 측면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행위를 저지른 존재들이 과연 야만인이었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크로마뇽인의 뇌는 현대인보다 컸습니다. 크로마뇽인의 평균 뇌 용량은 약 1600세제곱센티미터였는데 현대인의 평균인 1350세제곱센티미터보다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2010년 프랑스 자연상물관의 연구팀이 28,000년 된 크로마뇽 1호의 두개골 내부를 3차원 스캔해서 뇌의 복제본을 만들었는데 현대인보다 15%에서 20% 더 컸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두정엽이 현대인보다 훨씬 길었는데 이 영역은 공간 인지, 감각 통합, 복잡한 도구 사용 같은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뇌 크기가 곧 지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거대한 뇌가 인지 능력이나 행동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다만 최소한 현대인만큼은 지능적이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그들이 남긴 문화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로마뇽인에게는 약 4만 년에 걸친 5개의 구별되는 문화가 귀속되는데 오리냐시앙, 그라베티앙, 솔린트레앙, 에피그라베티앙, 그리고 막달레니앙 문화입니다. 각 문화에서 놀라운 업적들이 달성됐고 그들이 만든 다양한 무기들이 이 지능을 보여주는 좋은 예죠. 투창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켄트 주립대학교 연구에서는 투창기가 단순히 창을 더 멀리 던지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108명의 참가자가 2160번의 무기 발사 실험에 참여한 결과 투창기를 사용했을 때 여성과 남성의 투사체 속도 차이가 사라졌는데, 이건 체력 차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효과적으로 사냥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맨손으로 창을 던질 때 여성의 평균 속도 범위가 초속 5.1m에서 11.5m였던 반면 남성은 초속 8.1m에서 16.1m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창기를 사용하자 여성의 속도 범위가 초속 10.1m에서 20.1m로 올라갔고 남성의 10.1m에서 24.1m 범위와 상당 부분 겹쳤습니다. 이건 노동의 분업이 아니라 노동의 통합을 촉진했다는 뜻이죠. 크로마뇽인의 지능은 무기 제작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대량 사냥 이벤트를 계획하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거대 동물들의 이동 패턴에 맞춰서 사냥 시기를 조율했습니다. 게임 드라이브 전술을 사용해서 큰 사냥감을 절벽이나 물웅덩이 같은 제한된 공간으로 몰아넣었는다. 이렇게 하면 여러 마리의 대형 동물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죠. 비수기에는 물고기가 가장 풍부한 시기를 파악해서 상당량의 영양을 어류에서 얻었고 일부 집단은 동물 무리와 함께 이동하며 살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신선한 고기가 필요할 때 멀리 갈 필요가 없게 하려고요. 식물도 그들의 지능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크로마뇽인은 엄청나게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가공하는 법을 배웠고 현재 알려진 것만 최소 150종의 씨앗과 과일, 견과류, 전분이 있습니다. 말과 술로, 들소, 오록스, 아이벡스, 심지어 털메머드까지 그들의 사냥 목록에 올라 있었고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냉동 사체들에는 인간이 가한 부상 흔적이 남아 있어서 대형 동물 사냥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냥 대상은 초식 동물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당시 최상위 포식자들도 크로마뇽인의 먹잇감이 됐는데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과 동물들과 하이에나 곰까지 희생자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크로마뇽인의 무기고에는 창과 투창기뿐 아니라 작살, 그물과 부메랑, 그리고 아마도 원시적인 형태의 활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무기는 또 여러 형태로 변형됐는데 어떤 건 특수한 촉을 달았고 어떤 건 손에 맞게 손잡이를 조정했습니다. 이런 무기 다양성이 크로마뇽인에게 엄청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거의 확실히 개를 가축화했습니다. 벨기에에서 발견된 36,000년 된 개 표본이 대표적인 증거인데 15,000년 전의 개가 남녀와 함께 묻힌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친구가 크로마뇽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좋은 지표이고 아마 사냥과 야영지 경비에 활용됐을 거예요. 크로마뇽인은 주거 환경도 꽤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야외에서 살았고 야외에서는 주로 매머드의 뼈로 만든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풀이나 동물 가죽을 깔아서 원시적인 침구와 단열재를 만들었고 주거지에는 종종 실내 화덕과 작업 공간이 포함됐는데 빙하기에도 생산성이 중요했나 봅니다. 야영지는 보통 특정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화덕과 부엌, 잠자리, 도축장이 각각 지정된 영역을 가졌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야영지를 만들어서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집단도 있었는데 한 곳에 묶이지 않고 계절성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알려진 골격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이런 정착지가 꽤 규모가 작았다고 추정하는데 주민이 수십 명을 넘지 않았을 거예요. 무역도 활발했는데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무역로가 900km까지 뻗어 있었고 원자재가 200km당 떨어진 집단에서 공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빙하 최대기 동안 기후가 악화되면서 사람들이 핵심 도구와 자원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무역에 의존하게 됐는데 무역 없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쇼베 동굴을 포함해 수많은 동굴에서 그들의 작품이 발견됐는데 사자와 사슴, 매머드, 말, 오록스, 들소가 자주 등장했고 더 드물게는 인간과 동물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생물 같은 이상한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비너스 조각상이라고 들어보셨죠? 풍만한 가슴과 넓은 엉덩이를 가진 여성 조각상인데 그게 바로 크로마뇽인의 작품이고 수천 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예술은 동굴 벽이나 조각상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크로마뇽인은 자신들의 몸에도 예술을 표현했는데 주로 붉은 황토로 만든 안료를 사용해서 상체와 얼굴, 팔다리를 장식했고 디자인은 단순한 전무늬부터 동물이나 인간 형상 같은 복잡한 작품까지 다양했습니다. 문신과 흉터 장식, 피어싱도 있었지만 가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덜 일반적이었을 거예요. 음악도 있었는데 플루트와 휘파람, 북, 이디오폰 같은 다양한 악기가 발견됐고 빙하기 음악가들은 인상적으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뇌가 크로마뇽인보다 작아진 건 퇴화일까요? 아니면 효율화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뇌의 크기는 지난 25,000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였고 특히 신석기 시대에 육류 섭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뇌 크기도 함께 작아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걸 일종의 자기 가축화로 해석하는다. 모든 가축화된 동물은 야생 조상보다 뇌가 5%에서 30% 작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어쩌면 안락한 환경 덕분에 우리는 뇌라는 컴퓨터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열어두고 크로마뇽인이 빙하기에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살펴봅시다. 크로마뇽인은 빙하기 내내 예외적으로 번성했습니다. 마지막 빙하 최대기가 극심한 추위로 살 수 있는 지역을 줄이긴 했지만 그 외에는 꽤 잘 해냈어요. 수천 년 동안 매우 높은 출산율을 유지했고 공존했던 네안데르탈인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네안데르탈인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높았는데 아마 높은 출산율 덕분이었을 거고 두 종 모두 평균 수명은 40세 미만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그들이 결국 유럽의 지배적인 인류가 된 이유 중 하나일 텐데 12,000년 전에는 7만 명 이상의 크로마뇽인이 유럽 대륙을 돌아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종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이 폭력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2015년 네이처에 게재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페슈테라 쿠 오아세 동굴에서 발견된 4만 년 된 현대인 남성의 유전체를 분석했는데 그의 유전자 중 6%에서 9%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분석된 어떤 현대인보다도 높은 수치였는데 12번 염색체의 경우 50%가 네안데르탈인 유래였습니다.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조각의 크기를 분석해서 이 남성이 불과 4세대에서 6세대 전, 그러니까 고조 부모 중 한 명이 네안데르탈인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높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비율 때문에 초기 크로마뇽인들이 네안데르탈인과 약간 비슷한 특징을 가졌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크로마뇽인 표본들은 약간 납작한 두개골 윗부분과 뒤통수에서 튀어나온 후두 융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이거든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특징들은 점차 사라졌고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오늘날 유라시아인들은 약 1%에서 3%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 크로마뇽인과 비교하면 상당히 희석된 셈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오아세 남성의 계보는 현대 유럽인에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유전적 후손은 어느 시점에 완전히 끊겼는데 아마 초기에 유럽으로 진출했다가 나중에 다른 집단에 의해 대체된 선구자 그룹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만 년 전 미제 사건의 범인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오래고 목격자도 증인도 없으니까요. 다만 증거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샤니다르 3호의 갈비뼈에 남은 위에서 아래로 급격히 꽂힌 상처, 네안데르탈인에게서는 확인되지 않는 정교한 원거리 무기의 흔적, 그리고 당시 그 지역에서 투창기를 다룰 수 있었던 가장 유력한 용의자 크로마뇽인이 네안데탈인 멸종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는 아직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부 폭력적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더 불편한 진실은 이 유력한 용의자들이 바로 우리의 직계 조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크로마뇽 문화인 막달레니 양은 약 17,000년에서 12,000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 후 크로마뇽인의 유전자는 덜 두드러지게 됐지만 이 마지막 사회에 상당한 유전적 후손들이 신석기 시대까지 계속됐다는 게 프랑스와 스페인의 유해에서 확인됐어요. 빙하기 유럽을 지배했던 거대 인류 크로마뇽인의 유전자는 현대 유럽인, 서아시아인, 일부 북아프리카인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힘은 때로는 생존을 위해, 때로는 동족과 이웃종에 대한 폭력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건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뼈와 동굴 벽화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